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 정말 마음을 졸였는데요. 이 정도 확진자만으로 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루에 수만 명, 많게는 여전히 25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는 코로나19의 터널, 아직 멀지만 그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보여주셨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을 향해 손을 잡고 다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코리아 패스파인더 시작하겠습니다. 최연소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삼선 구청장을 거쳐 초선 국회의원이 되신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선 의원이라고 소개해드리기가 좀 제가 죄송할 정도인데 31살에 이제 구의원이 되셔갖고 7번째 선거에서 이기셨고 한 번 딱 지셨죠. 네.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 선거 이력이라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컴퓨터로 보면 한 페이지 안 들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요. 참고로 구청장 선거 한 번이 빠졌습니다. 그 보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전에 그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선거 왜 떨어지냐라고 하셨던 것과 이제 비슷한 인생을 사셨는데 본인의 짧지 않은 정치 인생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두환 정권 초반기여가지고 뭐 아주 엄혹한 상황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운동을 하게 됐고 또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회운동 조금 하다가 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신방을 차린 곳이 강동구였는데 그 강동구로 그 전민련 의장을 하셨던 이부영 의원이 출마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친구가 뭐 이렇게 그 이부영 의장, 이부영 선생 나오니까 가서 선거만 좀 도와주자 그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뭐 좋다. 그래서 선거를 도왔는데 이제 그 당선이 되셨고 저보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됐는데 뭐 저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 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어서 처음에는 뭐 이부영 의원을 돕는다, 보조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실제로 뭐 구의원, 시의원 출마를 하게 된 것도 이제 그분 권유에 의해서 출마를 하게 된 거고 뭐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런 의식은 없었는데 구청장 선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그런 마음이 생겼고 특히 이제 이부영 의원이 그 뒤에 이제 낙선을 하시고 제야에 계신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부터 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한번 떨어지고 역시 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3선까지 하고 또 당에서 이해찬 대표님 그때 모시고 전당대회 치르고 또 당 대변인도 한 2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운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어떤 그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고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치로 이끌어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운명인가 숙명인가 뭐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럴수록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그 본인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82년도에 대학 들어오셔서 대학교 당시에 이제 학생회장도 네. 하시고 이제 운동도 하셨는데 사실은 구청장을 3선이나 하시는 바람에 이해식 하면 이제 구청장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행정 전문가라는 느낌이 강한데 근데 선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속될 수가 있나요? 당선이 되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보궐선거로 들어오셨을 때 민주당이 25개 구청장 중에 그 거의 유일한 구청장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책을 써갖고 이제 화제가 됐던 분도 있는데 선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것 같은데 본인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제 혹시 이제 본인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아니면 저처럼 낙선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노하우라는 게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뭐 잘 아시지만 운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예. 보면은 예.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바람을 많이 타는 선거고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뭐 바람 때문에 휘떡휘떡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근소하게 승패가 갈리는 선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정말 그 평소에 네. 열심히 이 지역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우선 뭐 자기한테 주어진 일 자체를 좀 잘 해야 되겠죠. 네. 뭐 제가 그래도 뭐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순전히 운입니다. 네. 이게 뭐 정치 말고 이제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제 바쁘시게 이제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사실 텐데 이 구청장, 시의원 이렇게 사시면서 엄청나게 바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네. 느낌이 드냐면 얼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동안 본인을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우실 뻔한 장면을 봤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시의원 구청장 하면서 뭐 그렇게 힘들어서 가족들이 희생을 했을까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만나 뵈면 꼭 여쭙고 싶었거든요. 뭐 지방의원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되게 힘들죠. 힘들고 선거라고 하면 어떻든 이겨야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선거를 매번 뭐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거니까 뭐 곧 선거고 곧 선거잖아요. 선거가 뭐 바로바로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늘 이제 이렇게 뭐랄까 뭐 좀 숨죽여 지내야 되고 또 유권자들한테 항상 잘 보여야 되고 뭐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생활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저한테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자기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토로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조금 이제 울컥했는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그럼 이제 이해식의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치는 살림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무슨 뭐 가정주부로서의 살림을 얘기하나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치는 살림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신 얘기인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살림의 의미도 있죠. 뭐 그 유기농 운동하는 분들이 뭐 생명 살림, 뭐 밥상 살림, 뭐 농업 살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구청장도 동네 살림하는 거다. 네. 뭐 그런 표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뭐 입법부나 행정부가 좀 역할은 다르지만은 나라 살림하는 네. 거죠. 나라 살림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제 이 살리는 거다.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또 이렇게 북돋는 거다. 뭐 그런 차원의 살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 뭐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정치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는 뭐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뭐 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 우리가 후반 때 패스트트랙 네. 이 통과 과정에서도 많이 봤지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네.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뭐 발목을 걸까, 이런데 골몰하는 정치, 이런 것에서부터 뭔가 생산적인 정치, 그야말로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 그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그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이제 구청장과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 이제 2000년 4.15 선거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민심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당의 일원으로서 뭔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이유가 뭘지, 또 우리 이번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는 지금의 분위기가 꼭 그때로 갈지 아니면 또 변화할 이제 계기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뭐 우리 당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이제 상당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뭐 집권 4년 차니까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집권 말기에 그 뭐 우리로서는 이제 보수 야당이라든가 네. 보수 언론 이런 쪽에서는 사실 뭐 어떤 근거 없는 혹은 터무니없는 그런 정책 공격도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정도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그 양호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구체적인 요인을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한 1000명에 그 1000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금 악화된 상황, 이런 게 있었고,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수도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좀 심각한 문제고, 특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각양각색이니까 조금 이렇게 불만이 쌓이는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그런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한 일종의 피로도라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뭐 증가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적인 탓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특히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될 그 시점에서의 서울 시민들의 어떤 생각,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지금과 달리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이제 신년사에서 밝히셨습니다만은 일단 적절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대로 좀 하고, 그리고 공급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좀 암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게 사실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좀 이렇게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서서히 정착되는 거니까 그 효과라고 하는 게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저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지금까지 펴왔던 우리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효과가 조금 좀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상황을 조금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정 정도 이런 뭐 공공주택 중심의 공공사회주택 중심의 그런 공급 대책, 이런 것과 함께 가면은 좀 시너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은 일단 뭐 공수처 출범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또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사실은 일단락된 거잖아요. 네. 또 뭐 그런 요인도 뭐 극복할 수가 있고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3월달 가서 특히 2월달부터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드맵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 나는 언제쯤 나도 백신 맞을 수 있겠구나 뭐 치료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시점이 아마 3월 말 4월 초면 뭐 충분히 그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굉장히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서로 이렇게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거는 사실 인물, 뭐 바람, 구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물론 그걸 우리가 뭐 상수로 놓고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3자 구도로 만일에 가게 된다면 사실은 또 필승 구도로 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비관할 필요 없다.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좀 승리의 전망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면서 전략을 잘 짜나가면 뭐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느 당이나 훌륭한 정치인 또는 성공한 정치인,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보통 당의 대변인을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낙연 대표님도 당의 대변인 하셨던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시는데 2년 동안 그 예식원님이 대변인으로 있을 때 내가 그때처럼 지금 한다면 이런 분위기는 안 됐을 텐데 지금 당의 대변인단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그럴 때는 없으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대변인이니까 이제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본인의 생각보다 되게 세게 듣는 사람한테 아픈 얘기를 많이 하실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편하신가요? 대변인 자리를 놓고 뭐 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해식 의원님을 모시게 된 거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도 있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와 분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결국 그게 지방자치단체, 요즘은 뭐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이 지자체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사실 여의도의 중앙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실 일반 국민도 그렇고 이 실제 지자체장 출신들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어떤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성북구에서 이제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눈이 내렸는데 신속하게 이제 눈이 녹아서 이제 차량 통행이 편했던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의 독점 사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어서 다른 지역은 그런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 구청 단위에서도 뭔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구청장으로서의 생각이 많으실 텐데 좀 일반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장점,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뭐 행정 권한이랄까 이런 게 중앙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일선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 드라이브 스루가 지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세종시에서도 나왔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한 2개 내지 3개 도시에서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말을 하는데 세방화라고. 네. 이런 그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극명한 예인데, 뭐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겪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1000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천마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마스크 운동 그걸 벌였는데, 특히 이제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이 뭐 좀 어려운, 네. 그러면서 또 품귀 현상을 빚을 때 더 구하기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이제 1000마스크를 많이 나눠줬죠. 뭐 중앙 언론에 잘 소개가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 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네. 하는지, 독특한 사업들을 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치의 그 권한을 많이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마련해 주면,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민주주의의 발전일 뿐더러 행정의 어떤 질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뭐 헌법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개념이에요. 네. 뭐 그렇지만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뭐 헌법에는 아예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3월달에 그 개헌안을 제안하셨을 때 이런 주민자치권이라고 네. 하는 것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네. 것들을 1조 3항에 넣을 정도로 이렇게 대폭 자치분권이 강화된 형태의 이제 그 개헌안을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강이 네. 됐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건은 마련된 셈인데, 다만 결국 이 권한을 준다는 것은 행정적인 권한, 네. 그리고 예산을 말을 하는 건데, 뭐 예산이나 행정적인 권한이 아직도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뭐 단체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이 중앙정부의 이런 행정 권한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 특히 우리 국회, 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한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나 사무가 많아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뭐 선거관리,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그리고 이제 그 산하 기관들의 업무를 다루는데,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느낀 게, 의원님들이 20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7분 주고 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5분 또 한 바퀴 돌고, 3분 또 한 바퀴 돌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15분 질의를 네.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하면서 하루에 15분밖에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취사 선택을 해도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짧게 간추릴 것인가. 네. 뭐 그런데 정말 그 공력을 너무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주면 사무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더 중요한 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뭐 말씀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치분권 특별법에 이런 조항이 있고,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도 담겼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헌법에는 없어요. 네. 지금 헌법에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보충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보충성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 행정사무라고 하는 것이 네.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것, 네. 주민의 생활과 가까운 것은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광역이 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가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삶과 네. 생활과 직결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 군, 구가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국회에서 다루는 사무의 거의 대부분이 주민의 사무와 밀접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뭐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택배 노동자 과로의 네. 문제라든지 또는 뭐 아동 폭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동 학대 네. 또 여성 폭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사무와 광역 사무와 지방 사무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기초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광역과 국가는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라든지 네. 보육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지방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 권한을 다 틀어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의 행정체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려면은 당장 뭐 보건복지부 인력도 줄여야 네, 되고 네.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쉽지는 않아요. 음. 아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처지와 조건은 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색다른 혹은 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복지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 중에 잘 못 풀고 있는 과제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지방에 탁 맡기면 잘 네.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중앙에서 틀어지고 그 이유 때문에 네. 못 풀어가는 것도 못 풀어가는 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네. 이런 진단을 뭐 저는 하죠.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당에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죠. 여기서 이제 간사로 활동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네, 네. 대표로 단장님, 하시고 하셨고. 일단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TF인지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원내대표 산하에 이제 TF팀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뭐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과밀 억제, 네. 그리고 특히 국회 이전, 네. 그 청와대 이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또 전국으로 지방에 다니면서 순회 토론회를 네. 또 한 11차례 정도 했습니다. 제주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모종의 우리가 결론을 얻었죠. 그런데 그것을 뭐 지난 12월 달에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12월 달에 이제 당 최고위에 보고를 하시고 했죠. 기자회견도 하셨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때 보고 내용은 일단 청와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뭐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좀 일단 시기상조다.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치를 않으세요. 네.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 있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입장이시고 다만 국회는 세종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네. 근데 내려가는 방식을 놓고도 저희 추진단은 이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완전히 다 내려가는 안, 네. 뭐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내려가는 안. 하나는 이제 12개 상임위원회 정도 먼저 내려가는 안, 네.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네. 안. 그런 정도 제시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그
의장 집무실하고 본회의장만 남기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나 의원회관은 다 내려가는 안. 뭐 그런 식으로 제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몽땅 내려가는 걸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우리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52.5%가 찬성이었고 반대는 40%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국회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이 있느냐,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75.8%가 박탈감 없다, 그냥 내려도 괜찮다, 뭐 그런 의견이어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상당히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 이런 그 수도권 과밀 억제를 꼭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 정도는 이전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서울을, 여의도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나온 얘기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만들자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이전하면 여기를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이제 보수야당 서울시장 후보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정말 그게 이제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걸까? 여기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서 특정 거주자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건데,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에서 생각하는 이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국회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잠깐 그 여론조사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면은, 국회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이 있다. 네. 그 활용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전제하에 국회를 이전하면은 국회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61%가 찬성했어요. 올라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 이전 부지를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뭐 좀 더 좋은 공간이라기 좀 그 어폐가 있지만, 네. 다른 어떤 그런 그 역할을,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더 이제 찬성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윤희숙 의원이 네. 아파트 짓자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 세종의사당 설계하는 예산을 127억을 반영을 그렇죠. 했어요. 네. 127억을 여야 합의로 이 설계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건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이전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된 거잖아요. 여야 합의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하자면 그 이전 부지를,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그 이전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발상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 그때 그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단에서 뭐 토건 한탕주의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마침 그때 여론조사 때 우리가 11월 17일 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물었었어요. 네. 그럼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거기 주거지로, 주택지로 활용하자는 그 답문항이 있었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네. 0.7% 나왔어요. 그래요? 0.7%. 10%는 나올 것 같은데 0.7%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공원이었어요. 공원이고, 뭐 저희가 얘기한 어떤 4차 산업혁명 그 센터, 기지 만들자는 거, 그것도 이제 10%가 넘었는데, 어떻든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여의도에 금융 그 기업들이 많고, 그렇죠. 어떤 금융도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만들자, 글로벌 금융경제도시로 만들자, 이런 어떤 안들이 있는데, 우선 국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이 이 추진단이 이제 분과가, 그 기획 분과가 있고 서울 분과가 있는데, 이제 김민석 의원께서 서울 분과 위원장을 맡으셔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해서 나온 결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본회의장. 네. 본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아카데미.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본회의장에 있는 상임위원회실이나 이런 게 다 네. 사실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장과 그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쓰는 네. 그 예결위 회의장은 컨벤션 센터로 만들고 그 의원회관은 방이 300개에서 400개 정도 네. 되니까 거기에 혁신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네. 이렇게 입주를 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아주 유망한 기업들을 네. 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국회 도서관은 이제 데이터 거래소로 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에 앞들은 네. 이제 전시장하고 이제 벤처 파크로 만들자 이런 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그 국제 글로벌 금융도시, 네. 글로벌 금융경제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는 우선 홍콩이 사실 국가 그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좀 그렇죠. 기업들이 좀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일부 상당히 또 많이 네.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뭐 헥시트라고 그런다 네. 그러는데 홍콩 헥시트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융특구로 네. 한시적으로라도 금융특구로 만들게 되면은 결국 세제 혜택과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네. 이런 것들이 따를 것이고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 서울로 네. 충분히 이런 국제 금융 지부라든가 금융기관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다. 네. 이제 그런 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어떤 그 우수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전략적으로 이런 글로벌 금융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활성화 네. 계획, 뭐 이런 것들, 전략 계획 이런 것들도 뭐 수립을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연구원하고 조금 이렇게 그 개괄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향만 조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뭐 이게 그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의 어떤 뭐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또 변호사 경험을 말씀드리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출장을 많이 다니게 돼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보통 싱가포르나 홍콩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세제상 혜택이라는 게 법인에 대한 이제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의 소득세 자체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재들이 홍콩과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이 있으면 홍콩에서 일하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이득입니다.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물어보면 영어의 편의성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선호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위 엑스팻이라고 부르는, 결국 본사에서 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본사에 둔 기업들이 많이 오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가족들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영어 문화권에서 사는 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주 그 업무상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영어 교육이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어떤 뭐 손님으로 접대하는 수준의 영어를 쓰시는 분은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제가 일본에 잠깐 일하느라 일본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일본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 외국 분들이 살기가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때 그 비전, 그 여의도 비전과 관련해서 네. 외국인 정주 여건을 네.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 점은 우리 네. 김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겠네요. 혹시 이제 또 이 지금 말씀하신 국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지금 동여의도라고 부르죠. 저희가 동여의도. 있는데 예. 동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냥 외부 컨설팅, 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뭐 이런 데다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죠. 왜냐면 기업들은 보통 이제 그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할 때는 보통 이제 자체적인 논의 한계 때문에 외부에다 맡겨보는데, 이 정치권의 문법과 좀 이제 경제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데 예.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향후 앞으로의 이런 논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의사결정이 되면 언제 정도 국회가 이전하게 되는 걸 계획으로 하시는지. 네, 이제 우선은 그 이번에 네. 그 2021년도 예산에 서울 세종 설계비. 네. 의사당 설계비가 127억 네.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사실은 또 승인해서 앞으로 또 한 걸음 네. 더 나아가려면은 네. 뭐 구체적인 그 실시 설계비나 이런 걸 또 반영을 네. 해야 되고 또 뭐 발주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뭐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 그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네. 여야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다뤄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리고 대선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 전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최소한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는 불가능할 거다 저희가 보고 네. 있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나면 결국 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선의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특위는 그때는 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돼야 조금 일정을 네.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일정을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때 논의가 돼도 또 세종시에다가 국회를 새로 건설하고 이전하려면 뭐 시간이 적어도 뭐 상당히 걸리죠. 5, 6년 걸리겠네. 아니 어제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해식 의원에 대해서 한참 공부하고 글쎄요. 한 11시쯤 퇴근해서 국회 본청을 이렇게 지나는데 본청이 11시에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기가 없을 때는 11시에 딱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지는 순간을 딱 보면서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혹시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저기 못 들어가 보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한 8년 안에만 당선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서울의 자랑이라는 게 사실 글로벌 시티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도 지금 뭐 이탈리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 규모로 우리나라가 10위권이 된다라는 얘기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들을 각종 보면 도시 경쟁력으로 보면 우리가 런던, 뉴욕, 도쿄 뭐 이렇게 다음으로 7위 안전한 도시도 서울이 8위 그러니까 서울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이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이거는 뭐 정치권의 노력은 아닙니다만 이제 연예인들, 가수를 한류들의 바람을 일으켜주고 있는 이제 우리 국위 선양하는 가수들 덕분에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관광도시 이런 면으로서 이제 서울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지금도 뭐 매력적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건 뭐 사실 지금처럼 각광을 받고 있는 때도 없지 않겠어요, 네. 그죠? 뭐 BTS를 비롯해서 네. 특히 그 K-팝이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유명해져 있고, 네. 또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나 한국의 어떤 전통, 역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창작물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가장 중심에 이제 서울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뭐 문화적인 자산이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뭐 그런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 현재도 서울은 뭐 굉장히 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또 이렇게 가보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이미 돼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앞으로 서울시를 또 행정을 담당할 또 시장이 선출되게 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더 중점을 두고 서울을
정말 그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제 이전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서울 시민으로서 현재 서울 시민으로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꼭 국회는 가도 좋은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건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 경쟁력, 경제력, 문화력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느냐? 결국 서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분들은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서 살면 되고 또 지방으로서 지금의 모습의 삶을 또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면 본인들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 왜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걸 시켜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서울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뺏기는 듯한 느낌. 국회만이 아니라 이 균형 발전이라는 이 슬로건 자체가 뭔가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서울에 갖고 있는 권리 자체나 아니면 향유하고 있는 이익 자체를 뺏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국가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한지 이게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달성해야 될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강남 지역구다 보니까 강남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서울에서 있는 지금 이제 1차 그 공공기관 이전이 네. 끝난 상황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의 개수가 네. 약 196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네요. 네, 정부 부처가 한 22개, 네. 그리고 소속 기관이 한 22개, 네. 나머지 이 공공기관 해가지고 196개 기관이 내려갔는데 인구만 해도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네. 종사자들 인구만 해도 6만 8천 명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관과 네. 상당히 많은 인구가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 효과랄까 이런 것도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도만 그 순유입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방에서 들어오는 순유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서울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수명이 사실은 다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둬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멸하는 거죠. 네. 서울 수도권이 더 집중이 되고 잘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방이 붕괴하거든요. 요즘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 지역 사회 내에서 가임 여성의 인구가 노인 인구의 2분의 1에 미달할 때 이걸 이제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도시 소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요. 2025년까지가 되면은 이게 50% 이상이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을 내려보내서 지방이 잘 되게 하는 뭐 그것도 하나의 한 축이지만 굳이 서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중소도시를 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규모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 결과 발표를 할 때에 사실 세 가지를 중요하게 제시를 했는데 하나가 국회 이전이고 하나가 서울에 대한 비전, 국회 이전 뒤에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있고 또 하나가 이 3+2+3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이 3+2+3 메가시티 전략이 뭐냐면은 이 대도시,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를 두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은 세종, 대전, 충청권 묶어가지고 네. 제2 수도권이라고 불릴 만한 네. 이런 이 충청권을 하나 만드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네. 통해서 제3의 어떤 그 메가시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동남권 이렇게 네. 세 개 큰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서 국가 네.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2는 이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라고 네. 해서 지금 그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광주 전남도 그렇죠. 그걸 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네. 이 중간 규모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강소권 메가시티라 그래서 제주, 강원, 전주. 네. 전주는 이제 뭐 새만금이 주축이 되는 거죠. 전주, 또 익산, 군산, 네. 새만금 이렇게 이어지는 그 벨트를 하나의 이제 강소형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메가시티 전략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이 네. 조금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걸 의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을 내려보내서 지역을 잘 되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그 제1차 이 지방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네. 때 그때의 개념이고, 지금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거의 이 메가시티 전략 이것이 주가되고 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뭐 국회 이전을 포함해서 이런 네.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해도 좋을 네. 만큼 지금 국가균형 발전의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네. 제주도가 빠지나 했는데 그래도 스몰 메가시티에는 들어가네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 안 돼서 이제 쇠락하는 도시들, 이제 러스트벨트의 주민들의 어떤 분노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지난 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지역 주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거고, 또 그런 정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럴 수 네. 있죠. 거의 뭐 오늘 궁금했던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되게 이제 길게 못 하시고 짧게 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아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제 당내에 후보들이 많지는 않은데 뭐 2021년 선거도 있고 2022년 선거도 있고 그 이후로 계속 뭐 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텐데,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당내 정치인들한테 서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다선 구청장 출신으로서 이런 거에 중점을 두어서 시정을 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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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울 시민들은 그 서울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네. 그 시장 선거들을 봐도 특히 이제 그 조순시장 그 민선으로는 네. 뭐 처음이었죠. 네, 처음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48년도 선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군사 독재 정권을 우리가 극복하고 87년 항쟁 이후에 지방자치 부활시켜서 처음 서울시장이 된 분은 조순시장이었는데, 그때 선거를 보면 처음에 박찬종 후보가 1등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무슨 그리고 후보인데도 우리 민주당이 이 조순 그때 당시 교수를 영입을 했을 때 뭐 인지도도 별로 높지를 않았고 지지도는 1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조순 후보가 이겼잖아요. 뭐 그 뒤에 그 선거들을 쭉 봐도 뭐 이건 정당을 떠나 가지고 조금은 그 정치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좀 참신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격이 높은 정치를 하더라도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택해왔던 것을 보면 시장의 어떤 이 자격 요건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 시민들의 눈높이, 뭐 어느 정도인지, 그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서울 시민들의 비전이 뭔지, 이런 것에 부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점에 좀 고민을 집중하는 거,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순 전 시장님 물론 되게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당시 판관 포청천이란 드라마의 덕도 좀 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게 공전의 히트작이었는데 외모가 비슷하셔갖고 되게 인기를 끄셨던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 코리아 패스파인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비슷한 질문인데 서울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의 미래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네, 뭐 언젠가 또 이제 원하지 않아도 본인한테 주어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도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도 뭐 고민을 하셨을 거고, 서울의 미래, 그게 저는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나오는 후보님들이 자꾸 이제 재개발, 재건축 풀고 뭐 이런 얘기들만 이제 보수 쪽에서 하니까 서울의 미래가 결국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찬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부동산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마침 그 말씀 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네. 좀 드리면, 마침 김종인 대표가 오늘 그 국민의힘 뭐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는데,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경세가 중에 한 분인데 서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비전이라 그럴까, 네. 혹은 서울에 대한 서울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박원순 시장이 뭐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뭐 이 재건축 정비구역을 다 해제를 하고 그래서 주택 공급을 25만 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주택난이 왔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전도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 이명박 시장 때의 그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 광풍으로 그렇죠. 몰아넣었잖아요.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집을 수리를 해도 수리를 할 수가 없고 정비구역은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풀어달라고, 해제해달라고 주민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이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70% 정도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비구역을 해제를 한 거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일몰 기간이 지나가지고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건축해서 정비구역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할 수 있는 거를 박원순 시장이 그냥 싹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하나고, 또 하나는 다음에 누가 국민의힘 이 시장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줄창 재건축, 재개발, 뭐 뉴타운 같은 그런 걸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 이 정책 공약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당이 훨씬 더 낫고, 이미 그런 어떤 생생한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들로서는 뭐 우리 당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은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고 역사적인 자산도 많고 아주 뭐 너무나도 훌륭한 도시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해방 이후에 우리의 어떤 뭐 문화적인 전통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렇게 깔아뭉갰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원할 것은 복원하고,
되찾을 것은 되찾는 그런 방향이 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실제로 박 시장님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기여하셨죠. 그리고 저는 또 뭐 구청장 할 때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 특히 서울 시민 중에서도 가장 이 힘겨운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어떤 복지정책, 복지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특히 청년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이 하나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들을 위한 직업, 네. 일자리, 뭐 청년들을 위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야말로 좀 문제 해결 수준에 네. 이르를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좀 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도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뭐 여러 방면의 네. 그런 청년 정책에 조금 더 많은 좀 그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미래라니까 당연히 이제 청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TV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선 우리 김한규 법률대변인께 네. 감사의 말씀을 아유. 드립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초선으로서 그 정기국회 활동도 끝냈고, 어떤 면에서 1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어떤 면에서 좀 한 바퀴를 돌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을 하려면 뭐 한정이 없고, 또 쉬엄쉬엄 하려면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게 뭐 국회의원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단체장, 특히 서울구청장 할 때는 뭐 정해진 스케줄, 네. 정해진 일정들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거 소화해내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하고 그랬는데, 뭐 정기국회, 특히 이 국회가 열리면은 물론 뭐 국회의원도 너무나 바쁘지만 이 선후 완급 뭐 이런 것을 잘 가려서 경중 선후 완급, 네. 그걸 잘 가려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소홀함이 없이 정말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초선 의원으로서 저는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네. 그런 것을 이 이낙연 TV 출연을 네. 통해서 드리는 걸로 인사말 대신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코리아 패스파인더, 오늘은 서울의 미래 디자이너 이해식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